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엘다의협회 김지영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별과 애도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별 이후에 찾아오는 슬픔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힘겹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과 혼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별 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신체적인 반응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도의 과정에서 내가 겪고 있는 상태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한 여러 반응들이 어떠한 경우에 병리적인 상태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병리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그 기준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정리해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년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이별과 변화를 겪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로 잃거나 또는 피치 못하게 이혼이라던가 이별이라던가 또 실연과 같은 관계가 끝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사라던가 또는 전학 또는 졸업을 통해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돈을,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려움도 겪고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고 이렇게 실직 상태에 되기도 하고,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오고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결혼할 때, 혹은 요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반려동물과의 이별도 깊은 상실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상실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요, 상담실을 운영하셨던 한 상담자 선생님께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문제를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이나 신체나 관계나 공동체나 아니면 내적인 상실이나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그런 모호한 상실을 경험하는 분들에 의한 문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폭력이나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위협과 충격과 같은 문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실이라던가 폭력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시겠지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약물에 의존한다던가 아니면은 술을 의존한다던가 또는 이상한 종교에 빠진다던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건 세 번째건 이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근본에는 상실로 인한 아픔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상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모든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잃었을 때는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겪게 되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다른 어떤 상실보다도 깊고 강렬한 슬픔과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므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소중한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경험이지만 단순히 이런 경험이 고통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애도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도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주변에서 듣는 단어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애도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미 체화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장례 문화에 이미 애도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전통 애도 관습에는 상복을 입고 일상 활동을 삼가하면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19세기에는 애도 기간을 전통적으로는 3년으로 간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 문화가 바뀌게 되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애도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흰 리본을 머리나 가슴에 꽂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징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사별을 경험해도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사별을 당해도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로 인해서 애도자들은 위로나 보호, 배려를 받을 기회를 잃은 채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어서 홀로 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상실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사회적인 애도라는 말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은 애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도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애도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잃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슬픔과 그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통합해가는 과정을 애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애도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슬픔이 제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그 슬픔이 적당한 수준에서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그 감정을 가지고 어찌 보면 고인과 평생 더불어 사는 것이 애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실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애도 기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6에서 8주, 그때부터 1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급성 애도의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별의 경우와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사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년을 정상적인 애도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상의 슬픔을 겪는 것이 자녀 사별이겠지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길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게 자녀 사별의 애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도의 기간은 개인의 특성이라던가 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요인들 또는 그 고인과의 관계의 깊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의 사별이 일어났는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애도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도의 정서적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상실 후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거나 현실이 믿겨지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감각한 상태는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인 것입니다. 큰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는 감정을 차단하여 충격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다, 실감이 안 난다, 머리가 멍하다 같은 말을 하거나 일상적인 일에도 관심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너무 담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담담한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간혹 주변에서 울어도 된다고 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무감각은요, 너무 큰 감정을, 고통을 막기 위해 일종의 자기가 스스로 방어하는 그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감각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정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슬픔이라는 감정인데요. 상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응 감정이 슬픔이겠지요. 소중한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의지하고 나를 잘 돌봐주는 그 대상에게 본능적으로 애착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애착의 성실로 인해서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러한 슬픔은 눈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식욕이 저하되기도 하고 무기력을 느끼기도 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은 사람은 침대에서 울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은 집안이 허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아주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고 이는 본능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아니,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 본인 스스로도 분노를 느낄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분노의 감정이 사별 상황에서 왕왕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흔히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큰 상실을 겪거나 갑작스런 상실을 겪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원인과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그 앞에서 그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자신이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고인에게, 돌아가신 분에게까지도 향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라는 원망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상실 후에 흔히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인데요.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했어. 혹은 내가 뭘 잘못했던 것일까? 와 같은 후회와 자기 비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을 향한 무차별적인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료진에 대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도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로 백혈병 아들이 30살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한 1년 정도를 치료하시면서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는 병원 앞에 가서 끊임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변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분노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증이 많아지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짜증이 많아지는 형태로, 남성분들은 공격적인 언행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분노 표현이 왕왕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부인을 사별하신 남편분께서 그 친구들과의 카톡방에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마다 공격적인 언어를 씀으로써 그 카톡방에서 퇴출을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분노는 상실로 인해서 느끼는 무력감과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만약 지속이 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정도가 되면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상실 후의 분노는 어찌 보면 내가 고인을 사랑했던 만큼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본인이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회복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상실 후에 내가 더 잘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이랬었더라면 하는 가정법의 세계에 뱅글뱅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와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기 비난, 또 그리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우울감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 비난이 심하게 되고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살 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개인화라는 생각의 오류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화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내가 더 잘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고 자책하며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자기 비난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죄책감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5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너무도 많이 울고 그 죄책감에 힘들어 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집에서 모셨다면 조금 더 오래 살고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죄책감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꾸만 요양원 선택을 후회하고 자신을 못난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자책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닌 사람이었어 하는 수치심까지 가다 보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고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이라는 것이 극도에 가서는 우울증과 자기 자살 사고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공포의 간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을까 하는 불안이 커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이 이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더욱 두드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공포는요, 불안, 불면,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같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죽음이 일어났던 사고 현장이나 병원을 피하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병으로 잃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운전을 기피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한번 트라우마를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반복될수록 공포 반응이 습관화되는 심리적인 과정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상실을 경험할 때 하나의 감정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이 밀려오다가도 갑자기 분노가 치밀거나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오는 등 감정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뒤엉켜서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가 점점 더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았지요. 깊은 슬픔이 밀려오고 마음은 더욱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찬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의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난 다음에 점점 그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냐면 왜 병원에서는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는 조금 몸이 이상하면 병원을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왜 병원에서 진작 좀 신경을 써줬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의료진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커져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점차 또 죄책감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와 본인이 이 남성이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내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가 뵈었었더라면 어머니 상태를 눈치채고 치료 결정을 빨리 내렸었더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감정이 그 4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떠나셨는데 아버지께서도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기억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요? 엄마하고 자신이 습관이나 성격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 그는 죽음이 자신에게도 일어날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죄책감이 또 깊이 올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40대 남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슬픔이라든가 분노, 죄책감, 공포, 다시 또 죄책감, 복합적으로 뒤섞이는 감정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깊은 애착을 가졌던 사람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별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6번째, 비탄 공격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비탄이, 슬픔이 갑자기 공격한다는 얘기겠지요. 즉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밀려오는 강한 슬픔입니다. 애도 가정 중에는 때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강렬한 슬픔과 감정적인 반응이 갑자기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더라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거나 극심한 감정적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비탄 공격은 갑작스러운 울음으로 나타나거나 깊은 상실감에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강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분노, 공허감 등으로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호흡이 곤란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 피로감과 같은 반응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치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비탄 공격은요, 특정한 장소나 음악, 냄새와 같은 감각적인 요소가 고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생일이라든가 기일이라든가 명절 등과 같은 특정한 기념일이나 특정한 장소 또는 고인과 관련된 노래, 냄새, 사진, 영상 등을 접했을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요. 내 몸이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탄 공격은 애도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또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감정은 우울입니다.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감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감, 의욕저하, 지속적인 슬픔, 공허함이 특징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이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우울의 사인이 나타납니다. 식욕이 저하되거나 수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로감이 증가가 동반될 수도 있으며 고인을 떠올릴 때 눈물이 나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런 우울감은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애도 시에 느끼는 우울의 감정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상적인 우울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맥락에 따라서 애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과 임상적으로 우울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실 경험에서 애도 시의 우울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인을 생각할 때 깊은 슬픔과 그리움도 느끼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관심, 흥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상적인 우울은 특별한 상실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으며 특정 대상이나 집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우울 감정을 느끼는 것이며 그 정도가 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애도시 우울은 상실 대상과 관련된 슬픔이 주된 감정이지만 여전히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는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인 우울은 삶 전반에 즐거움과 흥미가 상실되며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감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자기 평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애도시의 우울감을 겪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됐는데 라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임상적 우울에서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과도한 자기 비하와 무가치함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 같다는 자기에 대한 경멸과 수치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에도시의 우울은 서서히 약해질 수가 있고요. 고인을 떠올릴 때는 여전히 우울감이 강할 수 있으나 일상의 기능은 비교적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상적 우울은 지속적이고 전 영역에서 우울감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경과와 무관하게 2주 이상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도시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의 첫 번째로는 몹시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세요. 아침에 눈뜨기도 싫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마치 내 몸이 하루에 8시간 중노동을 한 것과 같다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려고 온 세포가 중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식장애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입맛이 없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음식이 까끌까끌하다. 그러면서 설사나 변비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요, 침샘 분비가 원활하게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을 잡수시거나 그리고 소화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으셔야 될까요? 안 먹으셔야 될까요?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다면 먹어야지요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섭식장애 현상들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혼자서 생존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식성이 바뀌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셨냐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생존해 계실 때는 한 번도 라면이라는 걸 드셔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면서부터 그렇게 라면을 먹고 싶고 컵라면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컵라면을 드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따뜻한 것이 들어와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드셔도 본인에게 그것이 편안함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잡수시는 것, 그리고 내 입에 맞는 것들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면 장애를 경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기 어렵다고 하시죠. 그리고 잠이 자주 깬다. 이처럼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기도 하지만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왕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 많은 내담자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밝은 빛을 쬐는 것이 수면 리듬에 도움을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요,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충분한 햇빛을 받으시면 몸과 뇌가 낮과 밤을 정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을 잘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 상담을, 애도에 대한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어느 경우에는 아침 시간 야외에서 햇빛을 쬐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주가 지난 이후에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햇빛으로 나가기가 힘드신 상황이라면은 일어나자마자 형광등을 환하게 켜시라고 그런 조언도 드립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데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이것들을 해소하고 싶어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은요, 스트레스가 크고 힘들 때 친밀감을 원하면서 성관계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성관계를 피하고 싶어 하지요. 이런 남편의 행동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남녀 간의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 따라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받아줄 때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별로 인해서 다섯 번째, 통증입니다.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 대신에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죠.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감정적인 아픔을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실제 신체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하기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도 과정에서 여섯 번째,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호흡장애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이완 호흡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면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떤 어르신께서 배우자를 상상하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호흡이 마비가 돼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바로 그분의 뒤에 가서 등을 앞으로 이렇게 가슴을 껴안으면서 호흡하는 것을 직접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괜찮아졌습니다 하는 경험들도 겪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체적인 반응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 인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별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뇌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평소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을 조절을 돕는 뇌의 영역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거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애도자가 감정적으로 혼란을 느끼거나 평소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애도 시의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인지적으로 어떠한 반응의 변화가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집중력이 저하가 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 기억력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단순한 일도 기억하기 어렵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 그리고 사고가 자꾸 생각이 흐릿해지고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십니다. 어느 때는 내가 왜 여기 있지? 같은 순간적인 기억 소실 경험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운전 중에 길을 잊거나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 자체를 논리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불안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공과금을 내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또는 마트나 장보기도 돈 계산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40년 동안 혈당 체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체크기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또다시 회복을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실 감각이 왜곡됐다는 표현들을 해요. 즉, 이 말은 이게 꿈이 아닐까 같은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시는 표현들을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거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면서 고인이 떠난 순간이 바로 어제처럼 느껴진다. 몇 주,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인이 떠난 순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애도 중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과 이 비현실감은 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을 보호하려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이 강하게 지속될 경우에 현실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활동을 통해서 점차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현실감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 현실 감각을 보다 더 유지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감각 자극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손을 찬물에 좀 담가 본다던가 얼음 조각을 손에 좀 쥐어 본다던가 아니면은 코에 강한 향기를 좀 맡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부드러운 옷감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철제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촉감이 다양한 것들을 만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이 말은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유지해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집안일, 예를 들면 설거지나 청소, 정리 등 이것들을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면서 현실감을 되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간다든가 자연 속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고 소리도 여러 가지를 들으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비현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글로 써본다던가 아니면 고인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 글을 쓰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파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화지에 본인의 감정을 그냥 끄적끄적 해보시라고 합니다. 다양한 색깔로 끄적끄적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볼펜이든 색연필이든 다양한 도구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도화지에 끄적끄적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몸을 움직이면서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시면서 또는 손끝이나 우리들 발바닥 자극하는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그 순간에 현재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 리듬을 몸으로 움직이면서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과거와 고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인이 돌아가신 분의 성격과 행동을 지나치게 미화시킨다는 겁니다. 평소에 단점도 많았어요. 그랬던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고인에 대해서 너무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부부 관계에서든 자녀 관계든 그 관계에서도 마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직 좋은 기억만을 떠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보내드린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이 제가 사실은 떠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극심한 슬픔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인을 이상적으로 기억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삶이 공허하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과거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인의 다양한 면모를 균형 있게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애도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도시에 나타나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인지적인 반응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애도 반응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9천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애도 반응도 80억 9천만 명으로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다른 사람의 애도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또는 나의 애도 반응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애도 반응이 왜 다양하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